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도 하기 전에 마음이 급하시네. 네. 예, 매주 목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뉴스는 많고 시간은 좀 짧습니다. 빨리빨리 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장미란 깜짝 발탁, 이동관 보류, 검찰 출신 권익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타도 체제 파괴를 주장한 통일부 장관. 그 국방부 장관 하셔야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한 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고, 사실은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들이 네. 차관으로 대거. 전진 배치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확실히 각 부처에서 적발해내고 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요약을 30초 동안 해주셨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네,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신임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장관급은 이렇게 2명 지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차관급에 대해서 좀 대폭 교체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올림픽 역도 영웅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비롯해서 박정훈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수산부 차관에 내정됐고요. 차관급이 13명이 교체가 됐는데 상당수가 대통령실의 비서관 출신들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치권에서 전망하기로는 6월에 임명돼서 12월 연말까지 하면은 6개월 채우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커리어 만들기가 아니냐라는 이 섣부른 좀 성급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 면모를 보니까 그럴 것 같은 분들이 제가 봐도 몇 사람은 눈에 띄던데 어때요? 그 몇몇들이 비서실에서 전진 배치된 차관들, 장 소장님.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아이 고유 권한이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계속 혼잣말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들어가면 저 얘기를 해야 된다. 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눈높이에 봤을 땐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또 그 자리가 적절한 것이냐라고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만약에 뭐 야당 쪽 패널, 민주당 쪽 패널이었으면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분들의 전문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검증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동관 특보가 이게 단순 보류된 거냐, 네. 아니면은 뭐 어제 얘기로는 하나고등학교나 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네. 법무부에서 그렇죠. 네. 인사검증기획단이요. 네. 그러면은 다른 검증 대상이 있는 거냐? 뭐 해석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대통령실 주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자들 뭐 아니면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 하는 얘기는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네. 지금 대통령이 정책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하는데 네. 갑자기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가면 그것이 좀 희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뭐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차를 두고 하겠다라는 네.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임명을 하게 되면은 또 인사청문회 2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실무적인 문제. 네. 그래서 지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 거의 한 보름 정도 걸리잖아요. 자료 주고받고 청문회 개최하면. 그래서 뭐 7월 중순이나 8월 초에 좀 하지 않을까, 그러한 전망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라는 보고가 계속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다라는 또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은 아주 조금은 정말 그럼 이동관 말고 누구, 대안,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논리적 가능성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고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통 추측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통해서 몇몇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여러 지금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이제 장 소장님의 말씀은 저도 이제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참모들의 보고가 다양한 방향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네. 축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론의 동향에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이라든지 뭐 자체 여론조사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기 선택의 문제다라는 거는 이제 대체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여론의 역풍이나 또는 여론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김영호 교수의 통일부 장관 지명은 이 여론을 신경 쓰나라는 질문을 언론에서 또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권 하에서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원래 통일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네. 강화해서 뭐 대화 협력을 강화해서 남북의 뭐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자리 아니에요, 결국에. 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도 네. 별로 그들아 큰 주목받는 역할을 못했고 네. 갈 때만 하더라도 정권 실세라고 했었는데.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약간은 좀 동떨어진 부분 아니냐라는 좀 생각. 주목을 덜 받는. 그래서 어쨌든 예, 김영호 그 지명자 그래서 그런지 좀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학자 출신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일부의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일종의 자문기구인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통일비서관을 지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태효 현 국무조정실 1차장 국가안보실. 안보실 1차장 그 당시에 이제 대외전략 비서관하고 함께 일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MB 정권 출신 인사들이 이제 전진 배치되는 하나의 흐름을 또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이제 붕괴설을 그동안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습니다. 2019년 4월에 펜앤드마이크라는 이제 우익 매체의 칼럼을 쓴 걸 보시면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일체제, 그러니까 남한의 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 이건 이제 사실상 흡수 통일을 이제 언급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북진 통일론자니까 국방부 장관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는 흡수 통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통일 비전이고 정책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과도 안 맞아요. 이분의 생각은.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온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미국 가서 외교를 하셔야 되겠네. 2018년 2월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전쟁을 통해서 체제를 수호하고 평화를 지켜내는 게 국제정치다. 저는 이제 뭐 이게 익숙하게 봤었던 국제정치 이론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고 2021년 11월에 문화일보 칼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미국이 우리랑 핵공유 협정을 맺지 않고 한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한국도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뉴라이트 즉 전향한 사회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80년대까지는 소위 좌파 사회주의자 이런 쪽에 계시다가 김문수, 뭐 하태경 이런 분들처럼 뉴라이트로 전향을 하신 분으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일 그 일본에 대한 관점도 소위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 김영훈 교수 냈던 거기에도 자주 참여를 하시고 그 강제징용 관련된 한국 판결에 대해서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대법관들이 그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쓸 수 없는 판결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 반일 민족주의라고 이제 하문경 씨가 이제 여당의 강연을 가서 했었던 발언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 여당 쪽에서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굉장히 좀 혐오적인 이 배경을 깔고 있는 이야기들을 언뜻 내비치는 것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뭐 이영훈 교수의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분의 의견이 우리 국민 다수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종주의적인 면을 상당히 좀 깔고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런 분이 학교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뭐 연구 논문을 낸다거나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요. 좀 왜 통일부 장관 이런 분을 선택을 하셨는지 좀 대통령실에서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방송에 나가서
보수 참칭 패널로서 이렇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옹호도 하고 방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통일부는 새 장관 아래 북한 인권 실상을 세계 외교 무대에 알리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될 것이다. 통일부의 역할이 바뀌는군요. 예, 통일부의 역할이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예,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그걸 세계 외교 무대에 알리는 걸로. 그렇게 뭐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네, 어쨌든 해요? 청문회 대상입니다. 물론 청문회 결과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시긴 한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본인 채널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셨더라고요. 거기서 대단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얘기를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청문회 과정 중에서 검증이 될 텐데 이것이 또 정권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유튜브 전문가 우리 헬마 유튜브 저 계정 어떻게 계정 삭제 내지는 동영상 뭐 삭제 이런 거 아직 안 하셨나요? 아직은 이분? 삭제를 안 하셨는데 아, 수없이 캡처되고 있겠군요. 그 이제 오늘 그 발표된 인사 중에서도 유독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봤는데 예.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거나 음. 이제 관련된 그 채널에 출연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눈에 좀 많이 띄어서 네네.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제 활동하셨던 내력들이 사실은 이게 인터넷에 다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 그거를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 인사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오늘 신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그러니까 임명된 이분. 분이 이제 김채환 전 교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총선 음모론이라든지 혹은 뭐 중국인과 관련된 뭐 굉장히 좀 인종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검증 과정에서 검토가 안 됐나라는 좀 걱정스러운 시선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들을 본인 유튜브에서 다 하셨더라고요. 이 두 분 너무 신나신 것 같아요. 아니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예. 청문회 때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되겠죠. 그래서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 것이냐, 그 분야의 적임자냐,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제대로 좀 검증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좀 맞지 않다고 하면 인사철회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검사 출신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부산 고검장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요. 2007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하던 시절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대장동 검찰 수사 증거 기록을 확보해서 살펴봤는데 그 내용 중에 김홍일 내정자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2011년에 이제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할 때인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조우형이라는 대장동 사건의 이제 초기 때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그렇습니다. 자금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고요. 부산저축은행에서 이제 불법 대출을 받는데 이제 알선책 역할을 했던 인물로 꼽힙니다. 이 인물과 관련해 가지고 김홍일 검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1월 19일에 검찰에 나갔을 때 김만배 씨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조우영 씨를 봐달라는 일종의 이제 청탁을 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검찰의 수사 증거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검찰 출신 인사가 권익위원장을 맡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과연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분이 연루된 흔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장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특별위원장을 하셨었거든요. 출신이세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조성은 씨가 여러 가지 뭐 고발 사주 의혹 막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분을 공격을 전 조성은 씨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그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해야 할 권익위원장으로서 적절한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이 또 판단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그런 판단의 영역인데 하나는 이미 결과로 나온 것도 있죠.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그렇습니다. 처분하셨던 네. 분이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한테 그걸 꼭 물어봐야 돼요. 저는 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냐? 이 질문을 저는 김옥일 권익위원장에게 여쭤봐야 된다. 그래서 좀 답답해요. 오늘 인사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예. 좀 논란거리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꼭 이런 분들을 했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나요? 인재풀이 그렇게 폭이 좁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사석에서 도대체 이렇게 사람이 없어 막 이런 얘기도 하셨다라는 보도가 있긴 한데 장관이 되려면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탈탈 털리잖아요. 네. 개인의 인생사가 다 털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주홍구 실처럼 남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김홍일 내정자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네. 검찰 출신 인사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편중 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오늘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관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매일 아침에는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과 비서관들과 함께하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 관련 보도도 많고 현안도 많은데 회의 멤버 중에, 그러니까 수석이라든지 비서관 중에서 검사 출신이 없다 보니까 법률 관련된 거를 물어볼 때가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자마자 아니, 이시원 비서관이나 주진우 비서관 어디가 있어요? 회의에 참석을 안 하나요?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복두현인가요? 예, 총무비서관 다 검찰 출신인데. 주진우, 이인모, 이시원 네. 이분들은 다 비서관들. 회의 참석 대상 아닌가요? 참석 대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안 들어오시지?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 때는 뒤에 비서관들은 좀 배석을 하죠. 배석하죠. 네. 예. 그래서 발언권이 없나?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없어서 불편하시고 검사가 많으면 안 불편하시고 이런 기준도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왜 비서관 회의에 참석 안 하지? 이시원, 이원모, 주진우, 복두현 뭐 이런 분들 뭐 이상하네. 출근이 늦으시는 게 아니라면 참석을 하셔야 될 텐데 좀 아쉽네요. 네. 예. 자, 그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 이영렬, 김수남, 윤석열 세 분이 지검장 할 때 그 특활비 기록 제대로 공개가 안 됐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타파가 세계 시민단체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검찰 예산 감시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게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게 3년 반의 소송이 끝나고 드디어 검찰의 예산 자료 16,735장 이거를 이제 검찰로부터 지난주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뉴스타파가 1차적으로 정리한 보도를 내놨는데 일단 검찰이 넘겨줬던 자료들에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대로 안 돼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았다. 네. 사실상 백지다 뭐 이렇게까지 그런 내용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6,800여 장을 받았는데 사용 내역표하고 그 각 내역별로 지출 증빙 자료를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가 먹칠로 돼 있거나 혹은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서 공백이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줬다는 거고요. 네. 어디 검찰청에 어느 수사팀에 어떤 검사가 어떤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썼는지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네. 다 이제 지운 상태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타파가 이제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특수활동비를 준 날짜 그리고 금액 이거 외에는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확인이 좀 어려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된 게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수활동비가 총 29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출 증빙 자료의 대부분이 한 장짜리 영수증이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이라는 게 카드 사용을 하고 받은 영수증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수령인이 적혀 있고 지급 사유가 적혀 있고 목적이 적혀 있었던 걸로 영수증이 보이는데 일단 그걸 다 가려놨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뭐 때문에 지급됐는지 목적이 뭐였는지를 알 수 없고 제목, 지급 금액, 지급 날짜만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어쩔 때는 수억 원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됐는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됐는지 정확한 목적에 맞춰서 사용이 됐는지 검증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각 지방 검찰청으로도 정기적으로 수십억 단위의 특수활동비를 지급을 했는데 모두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했기 때문에 역시 추적이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딴 걸 떠나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왜 공개 안 합니까?
검찰은 무슨 뭐 법원 명령도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답답하네요. 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